나가. 다 나가라. 너희 엄마는 이제 없다. 70년을 살면서 제 입으로 두 딸에게 이런 말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설날 차례상 앞에 놓인 두 개의 봉투. 하나는 두툼했고 하나는 초라했습니다. 그 순간 새벽 식당에서 손이 갈라지도록 설거지하며 모은 등록금도, 외할머니 유품 금반지를 팔아 마련한 학비도, 인천 송도에서 30년간 지켜온 건물도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제가 정말 화가 난 건 돈의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30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제 두 딸이 서로를 그렇게 비교하고 무시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제가 전혀 몰랐던 진실이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글을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순자 70살 인천 송도에서 혼자 사는 할머니입니다. 여러분, 70년 넘게 살면서 제일 후회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식을 너무 잘 키운 겁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돈이 뭔지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거예요. 저는 3층짜리 건물에서 살아요. 1층에는 작은 꽃집을 세주고 저는 2층에서 혼자 지냅니다. 3층은 창고로 쓰고 있고요. 남편이 요양병원에 입원한 지 이제 딱 1년이 됐습니다. 의식은 없지만 그래도 숨은 쉬고 계세요. 매일 병원에 가서 손을 잡고 이야기를 합니다. 딸이 둘 있어요. 큰딸 수진이는 50살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작은 딸 수연이는 47살 피부과 원장으로 잘 나가죠. 한 명은 어렵게 살고 한 명은 여유롭게 사는데 그게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지난 설날에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제 딸들이 명절 선물 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믿기지 않으실 겁니다. 그 일이 있기 전에 사실 조짐이 있었어요. 지난해 추석 때부터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만 그게 시작이었어요. 딸들이 준 명절 봉투 2개, 하나는 얇고 하나는 두툼했던 그 순간이 모든 걸 바꾸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이 건물에서 산 지도 벌써 30년이 됐어요. 남편이 젊었을 때 작은 무역업을 하면서 번 돈으로 샀던 겁니다. 그때는 송도가 이렇게 발전할 줄 몰랐죠. 지금은 센트럴파크도 생기고 바다도 보이고 참 좋은 동네가 됐어요. 딸들 대학 보낼 때도 이 건물 덕을 많이 봤습니다. 1층 임대료로 등록금을 댔거든요. 큰딸 수진이가 교대 갈 때, 작은 딸 수연이가 의대 갈 때 모두 이 건물이 있어서 가능했어요. 그런데 요즘 생각해 보니 그게 화근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딸들이 이 건물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자기들 것이라고 말이죠. 아직 제가 살아있는데도 말입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자식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제가 자식을 모두 내쫓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난해 추석이었습니다. 남편 없이 맞는 첫 명절이라 마음이 허전했죠. 그래도 딸들이 온다니까 새벽부터 일어나 송편을 빚었어요. 송편을 빚으면서 생각했습니다. 큰딸은 요즘 형편이 어렵다는데 작은 딸은 병원이 잘 된다던데 그래도 다 내 딸인데 뭐가 중요하겠어요. 오전 10시쯤 큰딸 수진이 내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사위 재혁이가 인사를 하더군요. 어머님, 추석 준비하신다고 많이 바쁘시죠?
저희 형편이 어려워서 명절이라도 용돈을 많이는 못 드려요. 그러면서 흰 봉투를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손이 떨리더군요. 미안함이 묻어났어요. 괜찮다. 이런 거 안 줘도 되는데. 제가 말했지만 큰 사위 얼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조금 뒤에 작은 딸 수연이네가 왔어요. 사위 도훈이가 밝게 웃으며 봉투를 툭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여유가 있어서 선물 넉넉하게 준비했어요. 용돈도 많이 넣어드렸어요. 맛있는 거 많이 사드세요. 그 말투가 묘하게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웃는데 눈은 안 웃더군요. 봉투를 받아들고 보니 두께가 확연히 달랐습니다. 하나는 얇고 하나는 두툼했죠. 저는 얼른 앞치마 주머니에 봉투를 집어넣었어요. 나중에 볼게. 고맙다. 그런데 그날 저녁 화장실 가다가 우연히 사위들 대화를 들었습니다.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형님, 어머님 용돈 얼마 넣으셨어요? 궁금하네요. 작은 사위 도훈이가 물었습니다. 큰 사위 재혁이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우리 형편 잘 알잖아. 그럼 우리보다 적게 넣으셨네요. 뭐 어쩔 수 없죠. 있는 만큼 하는 거니까. 작은 사위의 목소리에 묘한 우월감이 묻어났습니다. 큰 사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분위기가 차갑게 식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 자리를 벗어나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딸들이 다 돌아간 후 봉투를 열어봤어요. 큰 딸은 30만 원, 작은 딸은 3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금액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는 한 푼도 안 받아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왜 사위들은, 딸들은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걸까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냥 형편 차이니까 당연한 거 아닌가 싶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더 큰 폭풍이 몇 달 후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추석이 지나고 음력 3월 제 칠순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혼자 지내는 생일이라 별 생각 없이 지나가려 했는데 큰딸 수진이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엄마, 칠순 축하드려요. 수진이가 과일 상자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수진이는 부엌으로 직행했어요. 엄마, 제가 미역국 끓여드릴게요. 앉아 계세요. 아니야, 괜찮은데. 그랬지만 수진이는 이미 냉장고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사위는 이것저것 살피더니 베란다 문을 열었다 닫았다 했어요. 어머님, 이 문 좀 삐걱거리네요. 제가 고쳐드릴게요. 공구함을 가져와서 문을 손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지 않게 부지런을 떠는 모습이 말이죠. 명절에도 한 번 올까 말까 하던 딸이 오늘따라 앞치마까지 두르고 설거지를 하는 게 이상했어요. 그래도 고맙긴 했습니다. 역시 큰애가 다르네 싶었어요. 미역국을 같이 먹고 나서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요즘 혼자 계시기 힘드시죠? 건물이 너무 넓어서 청소할 것도 많고. 괜찮아. 익숙해졌어. 그래도 계단 오르내리기 힘드실 텐데요. 3층까지 올라가시려면 무릎도 아프시잖아요. 사위가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무릎 수술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작은 데로 옮기시는 게 어때요? 갑자기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이사? 네. 요즘 아파트도 깔끔한 데 많아요.
관리하기도 편하고요. 수진이가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이 건물 팔면 차액이 좀 생기잖아요. 아, 그 얘기가 나왔구나 싶었습니다. 그 돈으로 사위가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기, 제가 회사에서 명예퇴직 대상이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사업 좀 시작하려고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건물 담보로 1억 5천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사업 잘 되면 사위가 재빨리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노후는 저희가 책임질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머리가 멍했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잘해준 거구나. 문도 고치고 요리도 해주고 평소엔 명절에나 한번 올까 말까 하던 딸이 오늘은 칠순도 아닌데 찾아왔더니 사위는 제 눈도 제대로 안 마주치고 자꾸 건물 여기저기만 살피더니 다 이유가 있었네요. 1억 5천이라는 돈 때문이었구나. 저를 위한 게 아니라 자기들 필요할 때만 찾아온 거였어요. 그런데 그건 아무래도 안 될 것 같구나. 왜요? 엄마,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수연이는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언니인 저는 이렇게 힘든데 엄마가 좀 도와주셔야죠.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동생 얘기를 꺼내는 것부터가 이상했어요. 수연이한테는 말씀 안 하셨죠?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괜히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사위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날 큰딸내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갔어요. 저는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송도 센트럴파크가 저 멀리 보였어요. 남편이 이 사실을 알았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사를 가야 하나? 혼자 살기엔 건물이 너무 크긴 했어요.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무릎에 부담이 되고요. 하지만 큰딸한테 1억 5천을 준다?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대화가 작은딸 귀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를 말이죠. 칠순 생일이 지나고 일주일쯤 뒤였습니다.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모님, 혹시 건물 파실 생각 있으세요? 요즘 이 동네 건물들이 잘 나가거든요. 한번 시세나 알아볼까 싶어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9억 정도 된다고 하더군요. 작은 아파트로 가면 3억 정도면 되니까 차액이 6억쯤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제가 부동산과 통화한 다음 날 큰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부동산 알아보셨다면서요? 누가 말했을까요? 제가 수진이한테 얘기한 적도 없는데 말이죠. 어떻게 알았니? 엄마, 동네가 좁잖아요. 소문 금방 나요. 정말 파실 거예요? 아직 생각 중이야. 엄마, 그럼 저한테 말씀하셨던 거 아직 결정 안 했다니까.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큰딸이 계속 신경 쓰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3일 후, 이번엔 작은딸 수연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언니가 건물 담보로 돈 빌려달라고 했다면서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너 그걸 어떻게 알았니? 엄마, 동네 사람들 다 알아요. 언니가 부동산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물어봤대요. 왜 저한테는 말씀 안 하셨어요? 그게 1억 5천이나 빌려주실 거예요? 언니한테만요? 목소리에 배신감이 묻어났습니다. 아직 아무 결정도 안 했어. 엄마는 항상 그러셨잖아요.
언니만 챙기시고. 무슨 소리야? 너희 둘 다 똑같이 챙겼잖아. 똑같이요? 언니 교대 갈 때 5천만 원 주셨잖아요. 저는 3천만 원이었고, 나중에 너한테 2천 더 줬잖니. 결국 똑같이 해줬어. 그때 제가 얼마나 서러웠는지 아세요? 엄마, 이번에도 그러시는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니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비밀이 새어나간 거예요. 자매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송도 노인복지관에 갔습니다. 친한 친구 김영자 씨가 있거든요. 순자야, 칠순 생일 어땠어? 딸들이 크게 해줬다며? 어머, 그냥 집에서 조촐하게 했어. 우리 아들은 호텔에서 해줬는데 요즘 자식들이 부모 칠수는 호텔에서 해주는 게 기본 아니야? 너도 딸 둘이나 있으면서 옆 테이블에 다른 할머니가 거들었습니다. 아이고, 최순자 씨는 딸 하나가 의사라며 돈 많이 벌 텐데 뭐. 딸들이 바빠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렇게 둘러댔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혼자 울었어요. 내가 뭐가 부족했나? 자식들이 나한테 체면도 못 세우게 하는구나. 창밖으로 송도 바다가 보였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애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큰 딸의 절박한 목소리, 작은 딸의 배신감 어린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리고 친구들의 차갑던 눈빛, 모든 게 엉망이 돼가고 있었습니다. 설날이 2주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설날이 5일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요양병원에 남편을 보러 갔습니다. 의식 없이 누워있는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손이 차가웠습니다. 여보, 제가 애들을 잘못 키운 걸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규칙적인 심전도 소리만 들렸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25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큰딸 수진이가 교대에 합격했을 때였어요. 엄마, 나 교대 붙었어. 수진이가 합격증을 들고 뛰어왔던 날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등록금이 문제였어요. 당시 남편 사업이 어려워서 목돈이 없었거든요. 여보, 등록금을 어떻게 마련하지? 글쎄, 은행 대출을 받아볼까? 그때 제가 결심했습니다. 외할머니가 물려주신 금반지가 있었어요. 결혼할 때 받은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몰래 금은방에 가서 팔았어요. 엄마, 이거 외할머니 유품인데 어떻게 이걸 팔아요? 수진이가 나중에 알고 울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선생님 되는 게 더 중요해. 외할머니도 기뻐하실 거야. 손이 떨렸지만 웃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3년 후 작은 딸 수연이가 의대에 붙었습니다. 엄마, 나 의대 붙었어. 기뻤습니다. 우리 딸이 의사가 되다니. 그런데 그때가 더 힘들었어요. 남편이 허리 디스크로 일을 못하던 시기였거든요. 의대 등록금은 교대보다 훨씬 더 많이 들었습니다. 1층 임대료만으로는 부족했어요. 그때 제가 결심했습니다. 새벽 식당 설거지 일을 시작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식당에 가서 8시까지 일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면 손가락이 갈라졌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겨울엔 동상에 걸려 손이 퉁퉁 부었죠. 엄마, 손 왜 이래? 아, 이거 설거지 하다가 그랬어.
괜찮아. 딸들한테는 숨겼습니다. 그렇게 2년을 했어요. 손에 상처가 나도, 허리가 아파도, 무릎이 시려도 참았습니다. 우리 딸이 의사 되는 게 꿈이었으니까요. 그때는 행복했어요. 여보, 내 손이 갈라지고 허리가 아파도 우리 딸들이 꿈을 이루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어요. 남편 손을 꼭 쥐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수진이와 수연이가 어렸을 때 둘이서 과자 하나를 반으로 쪼개 먹던 모습. 언니, 내 거 더 커. 아니야, 똑같아. 내가 작은 거 가져가. 서로 작은 걸 상대에게 주려고 다투던 착한 아이들이었어요. 중학생 때는 언니가 용돈을 모아 동생 생일 선물을 사주고, 고등학생 때는 동생이 아파서 병원비가 필요하자 언니가 아르바이트 돈을 다 내줬던 따뜻한 자매였습니다. 여보, 애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요? 어릴 때는 과자 하나도 반씩 나눠 먹던 애들이었는데, 언제부터 돈으로 비교하기 시작했을까요? 언제부터 서로를 경쟁 상대로 보기 시작했을까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여보, 큰애한테 조금 더 줬던 게 잘못이었을까요? 작은 애가 의사라서 나중에 더 벌 거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숨만 쉬고 있을 뿐이었어요.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하늘이 보였어요. 회색빛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여보, 설날에 뭔가 큰일이 날 것 같아요. 딸들이 또 만나면 싸울 것 같아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뭘 해야 딸들이 다시 예전처럼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때 결심했습니다. 설날에 확인해 봐야겠어요. 딸들이 정말 돈 때문에 변한 건지 아니면 아직 희망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여보, 설날이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남편 손을 놓고 일어섰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병원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그때도 지금도 참기만 했을까요?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고 그날 밤 혼자 다짐했습니다. 설날 3일 전이었습니다. 저녁 8시쯤 전화벨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할머니, 어린아이 목소리였어요. 민서야? 너 맞니? 큰딸 수진이의 딸, 제 외손녀 민서였습니다. 8살짜리 꼬마였죠. 할머니, 엄마한테 비밀인데요. 왜? 무슨 일 있어? 할머니, 엄마랑 아빠가 자꾸 싸워요. 할머니 이야기하면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할머니, 설날 때 송편 만들어 주실 거죠? 할머니 송편이 제일 맛있어요. 그럼 만들어 줄게. 그런데요, 작은 이모네는 안 오면 좋겠어요. 작은 이모가 오면 엄마가 슬퍼해요. 엄마가 화장실에서 우는 거 봤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민서야, 할머니, 외할아버지는 언제 깨어나세요? 제 생일 때 깨어나실 수 있어요? 외할아버지한테 생일 케이크 보여드리고 싶은데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민서야, 할머니가 설날 때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걱정하지 마. 네, 할머니. 사랑해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손주는 죄가 없는데 어른들 싸움에 아이가 상처받고 있었어요. 설날 하루 전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떡국을 끓이고 전을 부쳤어요. 동태전, 호박전, 김치전.
70세 몸으로 혼자 하려니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무릎도 시큰거렸어요. 송편도 빚었습니다. 민서가 좋아하는 게 송편이요. 손이 저려왔지만 정성을 다했어요. 이게 마지막이야. 마지막으로 제대로 해주자. 갈비찜도 만들고 잡채도 볶았습니다. 명절 음식을 하면서 생각했어요. 딸들이 어렸을 때도 이렇게 준비했었지. 그때는 행복했는데. 오후가 되어 잠시 쉬면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부동산 서류를 꺼냈어요. 지난주에 이미 처리해놨던 겁니다. 건물 명의를 남편과 공동 명의로 바꿨어요. 여보, 이제 이 건물은 우리 둘 것이에요. 딸들한테 함부로 줄 수 없어요. 서류를 다시 서랍에 넣으며 결심했습니다. 내일 설날, 딸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볼 거예요. 정말 돈 때문에 싸운다면, 엄마 앞에서 서로를 무시한다면 더 이상은 참지 않을 겁니다. 오늘 다 끝낼 거예요. 창밖으로 겨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송도 바다가 차갑게 빛났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될 거예요. 손을 펴보니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렵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다짐했습니다. 내일은 진실을 확인하는 날이라고, 마지막 기회라고. 설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전 9시쯤 큰딸 수진이네가 먼저 도착했어요. 엄마, 잘 지내셨죠? 수진이가 들어오더니 집안을 슬쩍 둘러봤습니다. 사위 재혁이는 표정이 어두웠어요. 설날인데도 웃음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사위가 부엌으로 왔지만 손놀림이 어색했어요. 뭔가 신경 쓰이는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11시쯤 작은 딸 수연이네가 도착했습니다. 엄마, 명절 음식 준비하신다고 바쁘시죠? 수연이가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어요. 사위 도훈이는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수연이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고요. 추석 때보다 더 화려하게 차려 입었더군요. 어머, 언니, 벌써 와 있었네. 일찍 왔어? 수연이가 수진이를 보며 살짝 웃었습니다. 웃는데 눈빛이 차가웠어요. 우리는 엄마 도와드리려고 일찍 왔지. 수진이가 대꾸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저희는 선물 챙겨온다고 좀 늦었어요. 도훈이가 트렁크에서 큰 상자들을 가져왔어요. 한우 세트, 전복, 인삼이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진짜 비싼 거예요. 값 물어보시면 놀라실걸요. 그 순간 수진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자기들은 과일 하나 들고 온 것밖에 없었으니까요.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갔어요. 차례를 지내고 식탁에 둘러앉았는데 서로 눈치를 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사위들은 서로 말을 안 했고 딸들도 어색하게 웃기만 했어요. 밥을 먹는데도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뭔가 곧 터질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실 때였습니다. 수연이가 가방에서 흰 봉투를 꺼냈어요. 엄마, 이거 받으세요. 저희 마음이에요. 봉투가 상당히 두툼했습니다. 눈으로 봐도 두께가 심상치 않았어요. 아이고, 이런 거 안 줘도 되는데. 제가 말했지만 수연이는 웃으며 제 손에 봉투를 쥐어줬습니다. 엄마, 확인해 보세요. 얼마 들었는지, 왜 확인을 하라는 건지 이상했습니다. 아니야, 나중에 볼게.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수연이가 계속 권했어요. 할 수 없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3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300만 원? 제 입에서 놀란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네, 저희는 300만 원 드렸어요. 요즘 도훈이 승진도 하고 병원도 잘 돼서요. 엄마 맛있는 거 많이 사드세요. 수연이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수진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가방 안에 있는 봉투를 꼭 쥐고 있더군요. 언니는 얼마 넣었어? 수연이가 물었습니다. 수진이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설마 10만 원? 50만 원은 아니지? 100만 원? 아니면 200만 원? 수연이가 계속 물었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칼처럼 날카로웠어요. 그만해. 재혁이가 아내를 말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진이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꺼냈어요. 그리고 테이블 위에 툭 놓았습니다. 우리는 30만 원이에요. 형편이 어려워서 이것밖에 못 넣었어요.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300만 원과 30만 원. 10배 차이였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두 봉투가 너무나 대조적이었어요.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30만 원? 수연이가 놀란 척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놀람이 진짜가 아니라는 게 느껴졌어요. 아, 그래도 명절인데. 명절에 30만 원은 좀. 무슨 소리야? 재혁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형편껏 한 거야. 형편껏요? 그럼 너무 형편이 안 좋으신 거 아닌가요? 그러면서 뭐 하시려고 엄마한테 1억 5천이나 달라고 하세요? 그 순간 공기가 멈췄습니다. 뭐, 형님이 어머님한테 돈 달라고 했다고? 도훈이가 되물었어요. 건물 담보로 말이죠. 언제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그건 수진이가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언니한테는 말씀하셨는데 저한테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나는 딸도 아닌 거예요? 수연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너는 잘 사니까 괜찮잖아. 수진이가 쏘아붙였습니다. 뭐, 잘 산다고? 언니는 못 사니까 엄마 돈 뜯어내도 되는 거예요? 야, 이 사람아. 누가 뜯어낸다고 했어? 빌리는 거라고. 재혁이가 소리쳤습니다. 빌려서 언제 갚을 건데요? 언니는 맨날 돈 없다고만 하잖아요. 저한테 빌린 500만 원도 아직 안 갚으셨으면서. 그게 언제적 얘기를. 5년 전이요. 아직도 안 갚으셨잖아요. 그러면서 엄마한테는 1억 5천 달라고요? 양심도 없으세요? 양심? 너야말로 양심이 있어? 300만 원 명절 선물. 이게 진짜 선물이야? 아니면 자랑이야? 수진이가 소리쳤어요. 자랑이면 어때요? 있으니까 드리는 거죠.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언니는 항상 그랬잖아. 어릴 때부터 언니가 먼저였잖아. 무슨 소리야? 넌 항상 더 받았잖아. 결혼할 때 엄마가 언니한테는 5천만 원 줬으면서 나한테는 3천만 원 줬잖아요. 나는 의사인데도.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때 언니는 교사 월급으로는 집 장만이 안 됐어. 너는 의사라 나중에 더 벌 거라고 생각했고, 근데 3년 뒤에 너한테 2천만 원 더 줬잖니. 결국 똑같이 해줬어. 엄마, 그때 제가 얼마나 서러웠는지 아세요? 동생이 의사라고 더 챙겨주시는 줄 알았어요. 수진이가 울먹였습니다. 사위들도 가세했어요. 처제,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일부러 300만 원 넣은 거 맞지? 우리 창피 주려고. 재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창피? 스스로 창피한 거 아니에요? 돈도 없으면서 어머님한테 손 벌리는 게 더 창피한 거 아닌가요? 도훈이가 쏘아붙였어요. 이 사람이 재혁이가 도훈이를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형님, 우리 와이프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도훈이가 재혁이 앞을 막아섰어요. 너희 부부가 더 조심해야지. 맨날 돈 자랑, 차 자랑, 병원 자랑. 질리지도 않아? 그럼 형님은 뭐예요? 맨날 힘들다, 어렵다, 돈 없다. 그러면서 부모 돈은 축내려고 하고 두 사람이 서로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만해. 제가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언니는 어릴 때부터 맨날 그랬잖아. 동생 것만 빼앗고 부모님 돈만 축내고 너야말로 공부는 못하면서 학원비만 축냈잖아. 과외비로 얼마나 썼는데. 네 사람이 동시에 고함을 질렀습니다. 거실이 아수라장이 됐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두 딸이 저를 붙잡았지만 전 손을 뿌리쳤습니다. 비켜, 다들 비켜. 거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저는 네 사람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큰 딸의 위축된 눈빛, 작은 딸의 오만한 표정, 큰 사위의 창백한 얼굴, 작은 사위의 차가운 표정,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두 개의 봉투, 300만 원과 30만 원.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한테는 이제 자식이 없구나.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천천히 바닥에 떨어진 두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나가. 엄마. 나가라. 다 나가. 엄마, 저희 잘못했어요. 수진이가 울먹였습니다. 잘못? 뭐가 잘못인지 알기나 해. 너는 돈 달라고 비밀로 하자고 했고, 너는 300만 원으로 언니 무시했잖아. 둘 다 똑같아. 둘 다 엄마를 수단으로 본 거야. 엄마, 수연이도 입을 열려 했지만 전 막았어요. 양심도 없냐? 차례상 앞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 300만 원이 뭐가 대수고 30만 원이 뭐가 대수냐? 너희 아버지가 요양병원에서 이 꼴 보면 뭐라 하시겠냐? 눈물을 흘리며 두 봉투를 집어던졌어요. 이제 너희 엄마는 없다고 생각해라. 천하의 배은망덕한 것들아. 어째 자매끼리 부모 앞에서 헐뜯고 싸우냐? 꼴도 보기 싫다. 이 건물도 없다고 생각해. 너희들한테 10원도 안 줄 거야. 한 푼도. 대신 너희한테 부양도 안 받는다. 내 돈으로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신경 꺼. 명절에도 오지 마. 생일에도 연락하지 마. 돈은 더더욱 보내지 마. 보내면 그대로 돌려보낼 테니까. 엄마. 두 딸이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나가. 지금 당장. 그날 두 딸과 사위들은 제 집에서 쫓겨났어요. 현관문이 닫히고 나서야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거실 바닥에 앉아서 처음으로 소리내어 엉엉 울었어요. 남편이 의식 없이 요양병원으로 보낼 때, 그때도 참았던 눈물이 그날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송도 센트럴파크가 보였어요. 여보, 내가 딸들한테 뭘 잘못한 걸까요? 자식들을 이렇게 키운 게 내 잘못인가요?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났습니다. 전 아직도 이 건물에 살고 있어요. 이사는 안 갔습니다. 두 딸에게서 전화가 몇 번 왔지만 받지 않았고 문자도 차단했습니다.
명절에 찾아오겠다는 말도 거절했어요. 지금은 노인복지관 친구들과 가벼운 운동도 하고 가끔 송도 센트럴파크도 걸으며 지냅니다. 외롭냐고요? 글쎄요. 딸들 보고 싸우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집 앞 우편함에 편지가 하나 꽂혀 있었어요. 어린아이 글씨체였습니다. 손을 떨며 편지를 열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엄마는 요즘 맨날 울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민서가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손주 사진을 아직 못 버렸어요. 자식과 연을 끊어도 손주 생각은 떨쳐지지 않더군요. 서랍에서 민서 사진을 꺼내봤어요. 유치원 졸업식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해맑게 웃고 있는 민서. 미안해, 민서야. 할머니가 너한테는 미안하구나.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또 울었습니다. 하지만 딸들한테 연락할 수는 없었어요. 그날의 기억이 너무 선명했거든요. 매일 요양병원에 남편을 보러 갑니다. 의식 없이 누워 계시지만 그래도 손을 잡고 이야기를 해요. 여보, 오늘은 날씨가 참 좋아요. 센트럴파크에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당신도 보면 좋아하실 텐데. 남편은 대답이 없습니다. 그저 숨만 쉬고 계실 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병원에 갔는데 간호사가 급하게 달려왔어요. 사모님, 환자분이 잠깐 의식을 되찾으셨어요. 빨리 오세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병실로 뛰어갔어요. 남편이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여보, 여보. 남편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여보, 정신 차리셨어요? 저예요? 애들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안 와요. 제가 쫓아냈어요. 남편이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그리고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잘했어, 여보, 당신. 고생 많았소. 남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에 힘이 없었어요. 이제 당신 인생 살아요. 여보, 무슨 소리예요? 우리 같이 살아야죠. 미안하오.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남편이 제 손을 꼭 쥐었어요. 그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우리 둘이 사는 거예요. 딸들한테 미안할 것 없어요. 우리 충분히 했어요. 그래, 충분히. 남편이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의사가 달려왔지만 남편은 다시 의식을 잃었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해준 말, 잘했어라는 그 한마디가 저를 자유롭게 해줬거든요. 여보, 당신 깨어나면 송도 바다 산책같이 해요. 딸들 생각 안 하고 우리끼리 살아요. 요양병원 창문으로 봄빛이 들어왔습니다. 송도 센트럴파크 물빛이 반짝였어요. 남편 손을 잡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어요. 지금은 매일 요양병원에 남편을 보러 갑니다. 의식은 없지만 손을 잡고 하루 이야기를 들려드려요. 복지관에서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 도시락 배달을 해요. 가끔 민서 편지를 꺼내보며 울기도 하지만 이제는 웃을 수 있습니다. 손주 사진을 보면서도 미소 지을 수 있어요. 미안해, 민서야. 하지만 할머니도 내 인생을 살아야 해. 창밖으로 송도 바다가 보입니다. 파도가 출렁이고 있어요. 자식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제가 이제는 알았습니다.
자식이 전부는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이라면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하겠더군요. 300만 원과 30만 원. 그 봉투 두 개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이제야 제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요. 그날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날을 떠올려도 눈물이 나지 않아요. 오히려 자유로워진 제 자신이 느껴집니다. 자식이 전부는 아니더라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최순자 할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절 선물, 얼핏 보면 작은 문제 같지만 그 안에는 가족 간의 비교, 질투, 욕심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명절 용돈이나 선물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금액 차이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께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